네, 첫 순서 글로벌 마켓 브리핑인데요. 사실 이 월요일 날 이 글로벌 마켓 브리핑 코너를 제가 2년 넘게 지켰었어요. 아, 2년 넘겠습니까? 부사님도 글로벌 라이브 하신 2년 모른 척 하는 거죠. 넘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자리를 이쪽으로 옮기면서 한 몇 주간은 이제 돌아가면서 하셨는데 드디어 제가 2년 넘게 한 월요일에 글로벌 마켓 브리핑을 물려줄 적임자가 나타났습니다. 고정입니까? 고정으로 하시기로 고정입니다. 한 예. 우리 또 미래에셋증권 압구정 WM의 정웅선임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예. 월요일 잘 부탁드려요. 아, 예, 제가 예.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예, 월요일 알겠습니다. 코너입니다. 예. 그럼 월요일만 나오는 겁니까? 네, 전 월요일만 나오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목요일에도 좀 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요일 항상 월요일은 고정이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혹시 같습니다. 다음 주 대체휴일이라서 월요일로 하신 거 아닙니까? 우겨서? 요새 월요일 대체율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꿀팁이었습니다. 제가 월요일을 선호했던. 네, 꿀팁이었습니다. 예. 네. 자, 예, 시장에서 잠깐 흐름을 짚어볼 건데 중국 얘기를 저희가 못 들어보니까 네. 중국 얘기를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짧게 좀 말씀 좀 네. 드리겠습니다. 오늘 항생지수 1% 넘게 하락을 했고요. 아유. 물론 이제 유럽이 선물이 3% 정도 미리 그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분위기 좋지는 않았어요. 일단 이제 뭐 청두랑 뭐 심천 관련돼서 뭐 PCR 검사 연장 실시 확대라든가 뭐 상하이처럼 되는 게 아니냐. 좀 그 여긴 또 봉쇄예요, 그죠? 네, 아유, 참. 또 불안감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셧다운이 좀 크진 않다. 네. 좀 평가들이 좀 있었고요. 오늘 좀 특이 사항은 이제 비아디가 전년 대비해서 8월 판매량이 네. 184% 정도 증가를 했고 현재 예약 주문이 70만 대니까 지금 실제로 받는 인도되는 기간이 4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 정도에서는 20만 대 이상 판매가 월간으로 가능할 거다 이런 예. 전망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수급적인 부분에서 계속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워렌 버핏이 네. 버크셔가 이제 매도 이후부터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줄였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지금 미국 시장까지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위안화 환율이 7위안 가까이 상승을 했죠. 그래서 위안화 약세폭이 축소될 수 있는 부분들, 뭐 정부 개입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네. 만약 개입을 한다면 우리 원화 환율도 일부 영향이 좀 있을 거고 이제 지금 달러 강세 부분에서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난주에 이 부분이 영향이 컸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개입 여지에 따라서는 환율이 일부 안정에 좀 들어갈 수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지표 발표도 PMI도 55 정도 나왔습니다. 예상이 54였기 때문에 잘 나왔네요. 네, 잘 나왔죠. 예, PMI도 나쁘지 않았고 일단 뭐 JP 모건이나 글로벌 IB들 평가는 이제 중국 시장 내에서 이제 중국이 경기 침체를 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5.5% 성장률 예상하다 3%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원자재 시장에서는 사실 중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리분만 보더라도 55% 수입을 하고 있고 오. 원유는 15%를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 만약에 중국이 경기 침체가 있다. 그러면 원자재 수입이나 생산량이 감소를 하면서 수요가 감소해서 원자재 시장에 대해서 하락 요인이 좀 될 수가 있는 거고 네. 반대로 이게 호재로 작용해서 CPI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최근에 글로벌 시장 보면 그 하나만으로 끝나는 게 없어요. 다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오히려 중국 수출만 보더라도 수출이 사상 최대입니다. 이제 글로벌로 보면 하지만 이게 왜 그러느냐 냉정하게 따져보면 내수 경기가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밖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해석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이 중국 경기 침체가 반드시 악재만은 아니다. 네. 글로벌 전체 마켓으로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약간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네. 침체를 대신 겪어드립니다. 네. 중국이. 그래서 물가를 저희가 낮춰드립니다. 특히 원자재 같은 거 그런 것들 낮춰드립니다. 이런 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간 뭐 미국인들이나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중국의 침체가 무조건 악재는 아니다. 저는 네. 그거에 굉장히 동의하는 바예요. 지난번 유가가 갤런당 5달러로 이제 큐벌 가격이 찍고 내려왔던 이유가 네. 이제 중국의 수요 감소 부분들이 영향이 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CPI가 올라간다는 개념보다는 뭐 이 감사한 얘기도 있긴 하지만 네. 이제 중국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미국으로 바로 넘어가면 그렇죠. 이게 금요일 날 네네.
갑자기 왜 빠진 거예요? 예, 이거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요. 분석 필요합니다. 예. 예. 지난 주간으로 미국 시장이 S&P 500과 다우지수 3% 가까이 빠졌고, 네. 그리고 이제 나스닥 지수는 4% 가까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경기에 민감 원자재가 7%, 거기에서 따져보면 WTI 10%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최근에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들도 이슈가 있지만 지난주 하락을 했던 요인은 심플합니다. 파월이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희망을 다 꺾어놨잖아요. 그렇죠. 나는 내 경로대로 갈 거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이제 아서번스가 아니라 이제 볼커처럼 파이터가 되겠다는 걸 확정을 해줬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9월 시장이 좋았었나요? 미국 시장이? 9월은 보통 안 네, 좋다고 보통 안 사장님이 좋았죠. 정리를 한번 네, 해주셨어요. 예, 그때 9월은 이제 안 좋다. 45년 이후부터 따져보면 2월과 9월은 항상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여름휴가를 다녀오고 연말 소비에 따라서 그렇죠. 주식을 매도해야 되고 또 학자금이 이제 학기 시작이 이제 9월부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식 매도세가 있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 시즌성이 있는 게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는 항상 저점이 늦게 나왔다. 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중간 선거. 제가 네. 좀 조심을 했던 이유가 지난번 8월 시장 7월과 8월 시장을 보면 단기 하락을 찍고 나서 하락폭이 50% 나스닥 기준으로 S&P 500 60% 돌렸거든요. 네. 그 구간에서 항상 조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조정이 들어갈 때 사실 이제 하락론자들의 가장 큰 이벤트는 중간 선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선거가 껴있기 때문에 이 시즌성이 좀 많이 작용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극도로 이제 선제적인 움직임들이 빨랐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앞서 미리 예측을 하고 매도세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볼 부분은 UBS에서 지난 주말 사이에 보면 내년 4,200까지 간다. 네. 이런 전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지수대가 4,000 이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5% 상승이면 거의 아우 뭐 이거 먹으려고 아무 의미는 없는 지수대고 채권이 3, 4%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월간 A에서의 그런 반응도인데 네. 이제 내년 금리 전망을 거의 4%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2.5%에서 150bp를 올려야 된다는 건데 네. 지금 아주 극단적으로 보면 50bp를 3번 연말까지 올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8일 날 네. 지금 파월 발언이 있죠. 파월 발언에 따라서 이걸 좀 확인이 가능할 거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원자재 가격과 일부 좀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특히나 수급적인 부분으로 보면 ARKK가 지난달에 1조가 넘게 유출이 됐습니다. 아, 또 의미 있게 봐야 되는 거는 네. 그 전해 이제 9월에 네. 1조 정도 유출이 되고 나서 수익률이 좋지 않더라도 네. 유출은 없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는 단기적으로 지수 상단을 찍고 상승이 나오고 나서 차익 실현이나 혹은 일부 매도세가 좀 강화됐다는 거고 네. 시장이 이 수급적인 이슈 때문에 성장주들이 최근에 단기 상승을 크게 찍고 나서 더 빨리 빠지는 이유가 아닌가. 저는 이제 연간지에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럼 이제 고용지표 얘긴데 네. 고용지표가 그 신규 일자리는 잘 나왔고 실업률은 못 나왔고 이거 참 모호한 건데 네. 네. 직접 어떻게 잘 나온 겁니까 못 네. 나온 겁니까? 저는 가장 좋은 케이스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1만 5천 개 정도 네. 그렇죠. 신규자 예. 나왔죠. 예. 예상은 30만 개에서 좋게 나왔는데 네. 중요한 건 이제 52만 개 수준에서 이제 전달에 대비해서 크게 이제 줄은 꺾였죠. 거죠. 예. 네. 근데 중요한 건 3.7%가 나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 그러면 분모가 늘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하신 노동 인구 수가 늘었다는 거고 전월 대비 0.5% 상승, 이게 이제 48년 이후에 최고거든요. 네. 결국에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보면 분모가 늘어서 실업률이 일부 올라갔다는 거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네. 연준에서 가장 중요해 본 거는 지금 임금 상승률이잖아요. 그렇죠. 평균 임금은 0.3%에 그쳤거든요. 네. 그래서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일단 임금 추세 압박이 좀 둔화되고 있다는 거는 의미가 있는 게 네.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CPI와 고용이죠. 그렇죠. 근데 CPI는 당연히 유가가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헤드라인 CPI는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 코어는 결국에는 이 임금 상승률이 주요하거든요. 코어가 꺾이려면 임금 상승이 억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CPI를 볼 때 지난달에 약간
그 8.5%가 나오긴 했지만 코어 CPI에 대한 아직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꺾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었나. 그래서 어제 2년물이 그래서 먼저 움직였던 게 3.51에서 3.39로 내렸거든요. 네. 근데 2년물이 내려갔던 건 의미가 있게 봐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파월 말대로 제일 중요한 거는 한두 달 사이에 경제 지표가 잘 나온다고 해서 뒤집진 않을 겁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이제 일정을 바꾸기 힘들고 메스터 총재 같은 경우도 4% 이상이 올려서 8개월 이상 가야 된다. 뭐 이런 전반적인 그 뭐 카시카리 총재나 일부 발언들은 다 동일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8일 날 파월이 어떤 강경 발언을 하느냐. 결국에는 수요를 지금 억제시켜 놨는데 내년 금리 인하를 반영해서 미래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억제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 달까지는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냐면 과거에 그린스펀 시대에서도 그 공청회를 통해서 미리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언지를 했었죠. 근데 결국에는 그 당시도 나스닥이 미리 많이 빠졌었죠. 하지만 이제 3, 4년 뒤에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리세션을 막았기 때문에 네. 선제적인 금리 인상으로.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더 확실하게 이번에 파월이 한다면 오히려 주식시장의 반등이 지금은 약간의 변동성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더 진반등이 빠를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도 한번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뭔가 그 좀 고통스러운 재활이나 고질병을 네. 고치기 위해서 네. 좀 세게 치료가 들어가는 예. 그런 거로 좀 비유를 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고용 지표를 볼 때 한 가지 또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제가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 특히나 좀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 수혜 업종에 대해서 이제 트레이딩을 좀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성과가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탈세계화라는 코드를 전문가들이 다 나와서 얘기는 하지만 네. 이게 어디에 접목을 해야 될지 뭐 2차 전지, 풍력, 태양광 네. 다 뻔한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이면적인 부분에서 로봇 관련된 섹터가 내후년은 어허.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이제 트럼프 시대 때 이민법 제한 때문에 지금의 임금 상승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민자가 못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니까 노동 가능 인구가 줄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로봇 산업은 이제 이번에 중요한 변화를 겪으면서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70년대 사례를 보면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가 이제 크게 이제 폭등을 했었죠. 네. 근데 결국에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위기나 공급망 문제가 있었던 게 똑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응하고자 지금 어디 보면 원유 기업들이 미국의 원유 기업들이 업스트림의 캐패시티를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산업군이 굉장히 좋았었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2차 전지나 일부 기업들이 한정돼 있지만 네. 로봇 기업이 더 광범위하게 좋아질 거다. 리쇼어링의 가장 큰 수혜가 아닌가. 우리가 잘 아는 지금 반도체 기업들만 해도 수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그렇죠. 있는데 그 인력을 감당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졸 초임 임금이 2만 달러가 넘습니다. 국내랑 비교를 하면 네. 인건비가 60% 이상이고요. 이제 전체 비용으로 따면 50%가 높아지거든요. 미국이. 예, 그쵸, 미국이. 미국이요. 예. 그렇다고 치면은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을 높이면서 키오스크가 확 늘었잖아요. 그렇죠. 예. 기업은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용 효율화가 가장 이제 핵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로봇을 키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평가가 좋은 이유는 뭐 우리가 미래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 공상 영화에서나 보던 그거를 현실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지금 최근에 가장 접목이 되는 게 이제 자동차 부분부터 먼저 진행이 될 건데 우리가 잘 아는 뭐 기가 캐스팅이나 일부 공법들은 뭐 단순화를 시킨 부분이고 실제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안에 뭐 시트부터 해서 내부 내장재에 대한 시간과 비용이 커지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뭐 AGV 시스템이나 일부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뭐 현실화를 하고 있고 아마존도 그렇고 지금 페덱스를 포함해서 일부 종목들이 이런 투자를 늘리고 이런 투자를 늘림으로써 하이 업체들이 이제 아마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럼 우리가 내년에 거기에 따른 종목 발굴을 좀 많이 해서
일부 종목들이 지금 좋긴 하지만 네. 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냐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짧게 끝날 그런 문제는 아니다. 로봇 네. 쪽은 로봇 산업은 길게 좀 봐도 이제 될것 지금 같다. 내년만 보더라도 연간 11% 이상 상승을 보고 있고요. 산업 캐파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는 산업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 더 각광을 받는 네, 거죠. 그렇죠. 그런 게. 네.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엔비디아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지만 네. AI 칩이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뭐 생각하는 로봇이 돼야지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로봇은 또 노조 결성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마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네. 예,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이슈가 시장에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러시아가 노드스트림을 예, 그 가즈프롬에서 예. 사실 3일만 잠근다 그랬더니 네네. 지금 무기한 잠근다고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유가,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막 지금 등락이 심해지고 있는데 네네.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가스더빙 오일 누출이 감지됐다고 해서 이제 9월 3일에 원래 재개 예정이었는데 네. 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네. 결국에는 가격 상한제 도입 때문에 이슈가 있었고 일부 IB에서는 이로 인해서 뭐 300불을 간다 뭐 여러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좀 있었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지난주에 유가가 왜 많이 떨어졌을까요? 이게 한 가지 좀 봐야 될 거는 네. 비축량을 많이 늘렸습니다. 원래 유럽이 네. 비축량을 11월까지 80% 목표였어요. 네. 근데 이미 유럽이 80%를 채웠고요. 네. 독일이 85%를 채웠습니다. 네. 그 말은 이번 겨울은 날 수 있다는 거고요. 예, 하지만 내년 겨울이 좀 문제긴 하지만 이제 이미 이 부분이 러시아가 이렇게 나올 걸 감안해서 네. 시나리오를 좀 짠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지난 7월과 8월 하루 65만 배럴 정도 오페 플러스에서 이제 지금 감산 얘기가 있긴 하지만 네. 65만 배럴에서 9월에 10만 배럴로 좀 줄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키워드는 오늘 있을 오페 플러스 오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걔네 감산하려나? 네. 감산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네. 이쪽에서도 보고 있는 게 이란 핵 합의가 네.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던지는 강도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게 감산 의지를 계속 내비쳤는데 중요한 건 10월 감산을 어느 정도 수준 내에서 감산하느냐. 근데 이거는 규모보다는 감산의 제스처를 중과 동시에 좀 급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 그 주간으로 보면 네덜란드 선물에서 천연가스 가격을 보면 340유로에서 네. 200유로 초반까지 빠졌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오늘 다시 막 20% 오르는 거. 네. 그러면 단기에 40% 빠졌던 가격입니다. 그러면 이게 못해도 네. 일부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밖에 없는 위치이긴 했고요. 유가 관련된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지난 금요일에 미리 시추 기업들이나 일부 종목들이 많이 네. 올랐던 이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거는 독일에서 이제 연간 그 천연가스 부담금이 290유로 정도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소비를 못 하게 되는 거고 그렇죠. 유럽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확률을 60%로 잡고 있는데 100% 같은데 100%. 네, 거의 이제 100%로 봐야죠.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경기가 안 좋으면 유럽 경기가 안 좋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로화 약세에 따른 또 비용이 높아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더 끌어올리는. 맞아요.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오늘 좀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유럽장이 좀 빠지죠. 유럽 지금. 네. 많이 빠지고 네, 많이 빠지죠.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가즈프롬 이슈도 있고 그러니까 유럽은 침체 저는 100%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요? 네, 이미 뭐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강세가 쉽사리 꺾일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이제 유럽이 만들어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럽이 이제 천연가스를 이미 80% 이상을 비축을 해놓고 있어요. 아직 겨울이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머지 10% 15%로 채우기 전인 지금이 아니면 가스관을 잠그는 의미가 데미지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잠근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리고 또 유럽 EU에서는 우리 이미 다 대비돼 있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널뛰기 하는 유럽의 천연가스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네. 아무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천연가스 가격과 함께 이게 이제 환율까지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네. 아까 서두에 말씀해 주신 대로 1,400원인지 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기점을 보고 있는 게 이번 주 22일 통화정책 회의가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가 그 생각했던 것보다는 포워드 가이던스보다 더 항상 올렸기 때문에 네. 제가 지난번 출연 때는 말씀드렸던 게 50bp 정도 생각을 했었지만 네. 75bp로 유럽도 자이언트 스텝 합니까? 예, 자이언트 스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유로와 약세를 막아줄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하. 단기적으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달러가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네. 이게 잠시 쉬어가는 하나의 또 모멘텀을 좀 작용할 수 있는 거고요. 네. 1,400원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나 일반 IB 쪽에서 보는 거는 다른 신흥국 통화 유발을 앞서 말씀드린 유한화 약세가 유발을 시키고 있다. 음. 특히나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이제 아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특히나 더 취약하게 보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의 수출 점유율이 29%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외환보유액과 무역 수지가 이번 주에 또 발표가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위안화의 강세, 약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1,400원은 빨리 가느냐, 혹은 단기에 이제 유럽 긴축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 혹은 이제 달러 강세가 조금 슬로해질 것 같고요. 네. 다만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인 게 하단선을 이전에 우리가 뭐 1,200원대, 1,100원대의 그런 낮은 가격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이유가 근본적인 워낙 약세가 유럽의 PPI 상승, 그러니까 유럽 경기 침체와 네. 중국 부동산 문제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맞아요. 중국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될 이슈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말 정도 가도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해결의 그 시발점이 되는 정도 수준일 거고 네. 이제 뭐 환율 같은 경우는 지난번 그 플라자 합의와 같은 G7 공조가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다르게 유럽 재정위기 때는 미국과 유럽이 똑같이 경기가 안 좋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미국은 경기가 좋고 맞아요. 유럽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공조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자체적으로 올라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무역자 95억 달러 정도 나왔죠. 네, 이미 1월 1일에서 10일까지 77억 달러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현대차랑 뭐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노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원화 자체에 대한 부분들이 좀 과도하게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원 유로와 원엔 환율 같은 경우는 아직 견조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이번 주에 단기적인 고점 형성을 하고 다시 약세권에 들어갔을 때 많은 투자자들이 또 달러 매수에 대한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준비한 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제가 반밖에 못했는데 다른 종목 중에서 하나만. 가장 좋아하는 네. 종목을 이 중에 하나만 네. 할까요? 일단은 엔비디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좋아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서 네, 네. 제가 결론부터 빨리 말씀을 네, 드릴게요. 네. 엔비디아의 하단선을 설정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건 GTC 2022 네. 19일에서 21일 사이에 있는 9월 19일. 네, AI 포럼이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최근에 이제 급등이 이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에서 지금 미중 간의 또 갈등 구조에서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네. 하지만 그 이번 그 4억 달러의 매출 손실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네. 네, 데이터 센터 매출에서는 39억 달러에서 4억 달러면 10%에 해당이 되고요. 네. 전체 매출이 59억 달러 예상을 하는데 4억 달러면 7%입니다. 그렇죠. 이익에 대해서는 AI 측 자체가 고마진이기 때문에 10%가 아유. 이번 그 미중 규제로 인해서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다만 바이든이 지지율이 지금 올랐거든요. 네. 재미를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강공을 하는 거고 네. 이 2달 사이에서는 규제가 있더라도 저는 연말 정도 되면 풀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이고 최근에 하락폭이 그래도 반등이 못 나온 이유는 뭐 시게이트 같은 뭐 일부 뭐 데이터 센터 매출량이 꺾일 거라는 우려감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지금 다른 기업들 아직 데이터 센터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꺾이지 않았거든요. 뭐 시게이트는 뭐 지금 고객사들이 일부 수요가 꺾이는 걸 확인했고 가장 최신 데이터였기 때문에 더 시장에 파급 효과가 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GTC AI 포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애플이 반등 하단을 찍어줬던 구간이 뭐냐면 M2 반도체 WWDC 개발자 회의에서 신제품 출시를 하고 나서 하단을 막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슬로우하게 반등이 이제
크게 나왔었죠. 저는 이제 그래서 이번 그 신제품 출시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매출에 반영 오래 되지 않는 겁니다. 사실 거기에 따른 기대는 이미 접었고요. 그렇죠. 이제 GPU나 게이밍 부분에 대한 매출 부분을 올해 떨고 가야 되는 거고요. 내년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 센터가 가장 핵심인데 일단 이 부분은 연말 정도 돼서 일부 해결의 기미가 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정치적인 이벤트는 중간 선거 이후로 보자. 그러면 제일 주목해야 되는 거는 큰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이번 신제품 출시가 시장 반응에 따라서는 하단을 설정해 주는 하나의 좀 가이드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 한번 좀 주목해 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때쯤 바닥 형성되면 네. 좀 매수 관점을 네. 봐도 아무래도 슬로우하게 다들 이제 좀 모아가는 과정이 좀 생기겠죠. 저도 이제 지난번 애플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진행을 해서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번도 이제 그런 눈높이에서 보면 이제 기회 요인으로 많이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째려보고 예. 계시겠네요. 네, 째려보고 있습니다. 예. 같이 보도록 하시죠. 그렇습니다. 저 때문에 다들 엔비디아를 준비해 오시는 것 같은. 다들. 네,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그러면은 우리 또 월요일에 남자 네. 네. 다음 주 월요일은 못 보네. 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나서 네. 또 뵙도록 하죠. 우리 또 미래세증권 압구정 W의 정웅선임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하락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많은 배움을 얻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빠르게 경제 수준을 끌어올려주는 국내 최고의 경제 강의. 앞으로도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상승장도 겪어봐야 되겠지만 하락장도 있지 않을까요? 하락장에 좀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럽죠. 하락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언젠간 바닥을 긁겠죠. 그때의 느낌이 어떤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바닥을 긁을 때의 느낌. 바닥을 긁을 때는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오늘이 바닥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고점도요. 우리가 모르는 데 와요. 작년 11월에 나스닥이 고점이었거든요. 오늘이 고점입니다. 느낌 없어요. 왜? 모든 게 멀쩡하거든요.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